첫 번째,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0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현대 법치국가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사법부,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 행동하는 행정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근대 이후 현대로 들어오면서 법치국가의 기본 삼권 분립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권력을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게 삼권 분립이라는 시스템인데, 이번 총선은 입법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는 매우 중요한 투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에는 300석의 자리가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이 180석, 국힘 계열이 103석이 있고, 나머지 이제 군소정당들 이렇게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되게 특이한 편이에요.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지역구 선거가 있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100% 비례로만 뽑는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00%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예요. 그 비례대표는 뭐냐? 당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당만 찍는 거예요. 300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민주당이 만약에 표를 한 40%를 받았어요. 300석 중에 40%인 120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 요게 100% 비례대표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지역구 의원 253석을 주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을 주고 있는 좀 특이한 구조의 나라입니다. 요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300석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역구도 어쨌든 뽑히겠죠. 그 와중에 비례대표 선거를 같이 합니다. 우린 투표용지를 2장 받아요. 일단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1장을 받고요. 당을 뽑는,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를 따로 받아요. 사람 1명 찍고 당 1명 찍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300석 중에서 지역구에서 100석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비례대표에서 받은 표가 40%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300석 중에 40%면 총 120명의 의원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구에서 100명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은 최대 20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역구로 나오는 애들의 대부분은 얘네 아니면 얘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안 냅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들어놨어요.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미래가 국힘의 위성정당입니다. 본체인 당은 지역구 의원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많이 나오면 비례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위성정당으로 지역구 후보를 안 내고 비례 후보만 내는 거예요. 비례대표라는 제도 자체가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결국은 지역구도 가져가고 비례대표도 가져가겠다는 그런 시스템에 노출이 돼버렸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얘기긴 하죠, 정치적으로. 그럼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데 어떡해요. 자기들은 이겨야겠으니까. 그래서 뭐 각자의 선택은 알아서 하시고요. 서로의 정치관 비밀투표 아시죠? 원래는 행정부라는 게 당적이 없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행정부 수장이 당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탈당을 해요. 무조건.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무슨 당에 속해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총선이라는 게 분리된 권력에서 누군가를 뽑는 건데, 결국 입법부를 뽑는 선거가 행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를 판단하는 수단이 돼버린 게 현재의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너무나도 제왕적이기 때문인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은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여론 자체는 국정에 대한 안정이냐,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아마 이번에 가져가게 되는 각 당의 의석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비슷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이 이번에도 18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누구를 뽑든 간에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우리가 투자적 선택을 할 때는 결국 누가 이길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현실이, 우리나라가 탄핵 시도가 2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때 탄핵소추안을 한번 가결이 됐고요. 헌재에서 인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인용을 해버렸잖아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한 국회에서의 조건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 계열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얘기가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힘이 100석을 못 가져가게 되면, 심지어 국힘에서 100석을 넘게 가져가도 거기서 배신자가 나오게 된다거나 하면 윤석열은 탄핵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탄핵이라는 시스템은 법으로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례가 있으면 그 이후에 무조건 또 같은 일이 생깁니다. 박근혜가 탄핵을 됐잖아요. 그 이후에 탄핵은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꽤나 큰 정치적 혼란을 맞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적 선택에 있어서 고려를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일단은 국힘이 100석을 못 가져갈 것 같거든요. 국힘이 100석을 못 가져가면 저는 80% 봅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대 직업 문제부터가 헌법 제15조가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거든요. 그거부터 위헌이야. 의사들 사직서 쓴 거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 내린 것 자체가 되게 위헌적 행동이거든요. 그거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냐 안 시키냐가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의회가 통과시킬 가능성이 이번 총선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박근혜 때는 위헌 소지가 되게 불분명했어요.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세월호를 박근혜가 침몰시킨 게 아니거든요. 뇌물이라는
게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뇌물이라는 거는 명시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애초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우리나라 법 시스템 자체가 묵시적으로 뇌물을 먹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하는 게 없는데? 묵시적 청탁이라는 거는 애초에 법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먹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탄핵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박근혜는 위헌의 여지는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할 발음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헌재에서 인용을 한 거야. 사실 헌법 조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코에고면 코걸이 귀에고면 귀걸입니다. 인용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인용할 수도 있고 아니고자 하면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여론인 거죠. 윤석열에 대한 여론도 지금 되게 좋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정치적 심각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선 결과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나라 정국에 대한 거는 인지하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오는 4월 10일은 4년마다 있는 한국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권 중 하나인 입법부 구성인원을 국민이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고요. 총 의석수는 300석이고 인물을 보는 지역구 의원 253석과 당 지지도를 보는 비례의원 47석이 있습니다. 이상한 선거 시스템으로 인해 거대 양당은 지역구 후보만 출마를 했고 비례는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출마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인 만큼 국정 지지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는 지난 총선에 이어 민주당이 합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탄핵이라는 거는 헌정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국민이 뽑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요. 균형이라는 게 서로가 견제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 대통령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물어서 레임덕에 시달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올해에서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또 한 번 큰 정치적 전환점에 직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너무 예민한 주제라 궁금한 게 있어도 말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